1971년에 갑자기 청와대에서 명령이 떨어져요. 다들 그냥 말이 없었을 겁니다. 저 같아도 이걸 딱 보는 순간 청계천을 도는 거예요, 일단. 네. 전쟁기념관을 만나는 새로운 방법 W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고한빈 학예사고요. 전쟁기념사업회 유튜브에서 선보이는 W토크는 전시, 유물, 교육 등 우리 기념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재미있는 일들을 직원들의 목소리로 직접 선보이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프로그램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 진행 함께 도와주실 학예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시유물부 유물연구팀의 최윤관 학예연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전쟁기념관 3층에 있는 기증실입니다. 여기가 전쟁기념관이 개관한 이래 30년 동안 뭐 정말 귀중한 유물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유물들의 대부분이 기증으로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증 유물들의 소중함을 알리고 또 기증자들을 예우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인데 지난 5월에 리모델링을 한 후에 문을 다시 열었어요. 오늘 이 기증실에 전시된 유물들 뭐 소중한 게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좀 특별한 유물, 특별한 총을 하나 소개하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떤 유물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1971년 대한민국의 국방과학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M2 카빈 1호 복제 시제품입니다. 네, 이제 M2 카빈 소총입니다. 사실 뭐 전쟁기념관 콘텐츠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라면은 뭐 익숙할 총이라고도 생각되고요. 또 사실 우리 기념관도 이 같은 종류의 유물을 정말 많이 갖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수장고 밑에 보면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국산 시제품 M2 카빈이라는 것인데요. 그럼 먼저 이 유물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M2 카빈이라는 게 대체 뭔지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M2 카빈은 지금 저희 위에도 있는데 원래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의 주력 소총이 M1이었잖아요. M1 게런드였는데 이 총 자체도 무겁고 일단 길었기 때문에 총은 휴대는 해야 되는데 너무 이 길이나 중량 때문에 거치적거린다는 평가가 분명히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제 포병이나 아니면 취사병도 있고요. 그다음 무전병 같은 경우 무전기 함께 매야 되는데 M1 게런드를 함께 매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개인 방어하기격으로 나오는 게 바로 M1 카빈입니다. 그런데 M1 카빈도 나름 괜찮은 총이었거든요. 가볍고 그래도 어느 정도 탄 자체도 파괴력이 있는 총이었는데 다들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작으면 연발로 쏴도 괜찮은데 연발이 안 된다. M1 카빈이 그랬었죠. 그래서 1944년 말에 M1 카빈에다가 부속 한 8개 정도를 더 추가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동하고 반자동 사격이 가능하도록 만든 게 45년에 나온 M2 카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M1 카빈이 반자동만 가능했던 경량 소총인 M1 카빈이 있었고 거의 2차 대전 말에 그 연발 기능을 추가한 M2 카빈이 사용됐던 것이죠. 사실 재미있는 게 M1 카빈도 처음 시제품 당시에는 단발 연발이 다 되도록 돼 있었거든요. 처음엔 그렇게 만들어졌던 거죠, 그죠? 그런데 미 군부에서 이거 뭐 굳이 연발 쏴야 돼? 해서 이제 뺐던 거를 다시 연발로 복귀를 시킨. 그렇죠. 처음에 이제 단발만 나가도록 만들었는데 전선의 병사들이 막상 써보니까 이거 마침 뭐 이를테면 기관단 총처럼 그렇죠. 연발로 쓰면 정말 좋겠는데 그 왜 이런 기능 없냐라고 해서 그 기능이 원래 처음에 있었는데 없앴다가 다시 좀 추가된 게 맞습니다. M2 카빈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M2 카빈 이거 국군이랑도 상당히 인연이 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이제 대한민국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게 6.25 전쟁이죠. 대한민국에 들어온 것도 6.25 전쟁 때 제일 많은 수량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M1 카빈부터 시작해가지고 M2 카빈도 많은 수량이 들어왔는데 일단 대한민국 체형에 M1 게런드라는 크고 무거운 총을 물론 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쓰긴 해야 되지만 아무래도 카빈이라는 이 길이가 훨씬 대한민국이나 이제 동양인 체격에 더 잘 맞았던 거죠. 동양인처럼 이제 작고 체중도 이제 적었는데 아무래도 그 미군들이 쓰기에도 제법 큰 사이즈였던 M1 게런드가 편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M1 카빈하고 M2 카빈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M2 카빈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자동이 가능한 개인화기가 많이 없었어요. 기껏 해봤자 정말 소량 들어왔던 톰슨 아니면은 진짜 크고 무거운 BAR. 그건 뭐 분대 지원화기죠. 사람이 들고 있는 거에 한정하자면은 그 다음에 M3 그리스건 정도는 뭐 사실 헌병 정도나 사용을 했었는데 M2 카빈이 그
공백을 메꿔주는데 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M1 카빈도 약간 개조를 통해서 M2 카빈 하는 경우도 현지 개조가 이뤄진 경우도 흔했고. 그래서 M1 카빈을 야전에서 고쳐서 M2 카빈화 시킬 수 있었던 거죠? 예, 맞습니다. 실제 안에 있는 뭐 총몸이나 이런 부분은 그대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부품 8개 추가하고 이제 목재 부분에 한 군데만 조금 더 이렇게 파내면은 바로 M2로 변경이 가능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52년, 53년쯤 되면은 사실상 대한민국 이제 국군이 가지고 있던 카빈이라고 하면은 이제 자동하고 반자동차 둘 다 가능한 M2 카빈화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마침 아까 자동화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6.25 전쟁 하면 우리가 이제 북한군에게 갖는 그 가장 강렬한 인상이 일테면 뭐 T-34 전차 같은 것이 있을 거고 그 다음이 우리가 나발총이라는 별명을 부르는 북한군의 기관단총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파파샤 이제 뭐 슈파긴 기관단총이라고 부르는 그것인데 소련제 기관단총인 거죠. 공산군이 정말 많이 갖고 왔고 국군이 이제 자동화기가 부족한 입장에서는 정말 뭐 열불이 날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북한은 뭐 죄다 뭐 자동화기를 들고 오는데 국군은 자동화기가 없다. 그 역할을 이제 막아준 게 국군에서도 이제 마치 북한의 기관단총처럼 흔히 쓸 수 있었던 자동화기라는 게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M2 카빈인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 원래 개전 초기에는 T-34 전차도 굉장히 쇼크였지만 북한의 PPSH-41 그러니까 샤파긴 기관단총도 굉장한 위험으로 다가왔었죠. 그 공백을 메꿔주는 게 이제 북한에는 PPSH-41이 있다면은 대한민국에는 M2 카빈이 있었죠. 실제 성능도 더 좋았습니다. PPSH-41에 들어가는 권총탄이거든요. 7.62 곱하기 25 토카레프탄인데 물론 이것도 권총탄 치고는 탄속이 굉장히 빠른 축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탄은 작더라도 엄연히 그래도 카빈탄이라고 소총탄을 이제 줄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권총탄하고 소총탄 사이에 중간 탄약이라서 사거리는 거의 PPSH-41의 3배 가까이 나왔고 물론 이제 위력 자체도 보통 카빈탄이 굉장히 물렁물렁하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어지간한 43매그넘 권총 정도의 위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거리까지 커버가 됐었던 거죠. 근거리에서는 이제 시가전 같이 평양 등에서도 굉장히 유용했었고 중거리에서는 이제 참호전 그 다음에 고지전 같은 데서도 M2 카빈이 굉장한 위력을 떨쳤습니다. 그리고 발사속도 자체도 뭐 얼마나 빠르게 쓰는데 얘가 분당 735발이거든요. 분당 700발 그죠? 예, 충분히 PPSH-41을 이제 압도할 수 있었던 게 PPSH-41 사격거리 밖에서 이 총으로 자동 사격을 쏘면은 앞에서 저지가 됐었으니까 대한민국 국군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있기를 바랬던 자동화기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이게 북한군의 기관단총은 사실 뭐 사실상 총알 분무기처럼 네, 그렇죠.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많은 양의 탄을 한 번에 쏘아서 적을 맞추는. 그러니까 뭐 사거리는 짧지만 발사 속도는 빠른 이제 뭐 그런 이제 특장 장점과 단점이 있었다면 카빈은 사실은 뭐 어떤 뭐 한 200~300m 거리에서는 사실 소총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네, 총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북한의 기관단총보다는 좀 더 먼 표적을 맞출 수도 있었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고 네. 또 사격 자세도 소총이랑 딱 비슷하게 잡다 보니까 명중률도 당연히 높고 사용자들 편의성도 조금 더 높은 총으로서 국군한테 상당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은데 이 6.25 전쟁 이후에도 국군이 이 카빈과 인연이 도대체 떨어지질 않잖아요. 맞습니다. 예, 베트남 전쟁 때 이제 대한민국 국군도 파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군이 그때 가지고 있는 게 뭐 없었죠. 뭐 게런드하고 카빈 이렇게 두 정이 사실상 개인하기에 끝이라고 해도 무방했는데 최명신 장군이 특히 이제 카빈에 대해서 많은 극찬을 하셨죠. 그 베트남 파병 초기에 원래 대한민국군에게 미군이 M1 게런드를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명신 장군이 그 당시에 6.25 전쟁 당시 참전했던 경험을 토대로 본인이 유격전을 했는데 카빈하고 M2 카빈 없었으면 난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병사들을 파병한 대가로 일단 땜빵이라도 좋으니까 M2 카빈을 달라 해서 베트남 전쟁 초기까지 M2 카빈이 대한민국 파월 국군에게 지급이 되었었고 66년 이후 67년 그때 비로소 대한민국 이제 파월 한국군이 M16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뒤에 1970년부터 이제 브라운 각서를 통해서 대한민국에도 14년부터 M16 소총 라이센스 생산 공장이 만들어지잖아요. 국산 M16 자동 소총이 이제 생산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M1 게런드 끝나고 카빈 끝나고 이제 와 우리 드디어 자동화기 제대로 된 거 미국제 가지고 온다 했는데
예, 문제가 생겼죠. 이게 60만 정만 생산을 하라 1차로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마침 이제 1.21 김신조 사건도 벌어지고 나서 예비군의 필요성이 대두가 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그 1.21 사태를 계기로 우리가 예비군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맞습니다. 탄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비군한테 M16을 줄 수가 없었죠. 당장 그 당시 병력만 해도 정규군이 60만 명이었는데 그죠? 현역들 먼저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60만 명 다 주고 나면 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무기고 다시 털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총들, 예, 그죠? 카빈이 그나마 많았으니까 6.25 때부터 차곡차곡 쌓여 있었던 거거든요. 베트남 때 이제 개수된 것도 오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예비군한테 우선적으로 주기로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럼 사실 그로부터 좀 우리가 지금 사실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이 국산 M2 카빈의 이야기랑 이제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비군에게 이제 M2 카빈을 지급을 해야 될 상황이 되었고, 근데 예비군의 숫자는 현역의 몇 배나 될 텐데 네, 그 맞습니다. 수량들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아마 이제 국산도 좀 필요할 것이다 라는 어떤 배경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M2 카빈이 국산으로 나오게 됐던 그 사업의 개요는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몇 년도부터 이게 시작된 건가요? 사실 그 당시 대한민국의 정세를 좀 알아봐야 돼요. 1969년, 68년 이때 이미 무장간첩 활동이 있었고 제일 충격을 안겨줬던 건 1.21 사태. 그렇죠. 예, 김신조 일당이 그렇죠. 바로 청와대까지 내려왔던 그것 때문에 아까 언급했듯이 예비군이 이제 창설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닉슨 독트린으로 그 한 국가의 주권, 그 방위는 그 주권국이 알아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주한미군도 일부 철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주국방의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요. 그것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는 것도 있었지만 대한민국에서 직접 무기를 만들자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화두가 돼서 1970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위치는 아니고요. 홍릉에서 먼저 ADD 연구소가 생겼는데 사실 연구소라고 하기도 좀 많이 빈약한 수준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복사기 하나 없는 진짜 말 그대로 건물만 있었던 사무실에 복사기조차 없는 거죠. 그런 데서 시작이 됐는데 71년에 갑자기 청와대에서 명령이 떨어져요. 11월 말에 그 내용이 만들어져 가지고 12월 30일까지 모든 걸 만들려고 했던 게 바로 M2 카빈 열정, 그 다음에 M1 개런들을 이제 자동으로 개조한 MX 소총, M1919A4하고 A6 이제 기관총 각각 5정씩 해서 10정, 60mm, 81mm 박격포, 그 다음에 각종 수류탄하고 대전차 지뢰, 대인지뢰, 그 다음에 3.5인치 바주카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말한 그 무기들 잘 생각해보면 그 같은 시기에 우리 국군 보병중대 편제화기 예, 맞습니다.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병들이 들고 다니는 개인 화기서부터 막 뭐 소대급, 중대급 화기들이 지금 거의 다 포함된 것 같은데, 예. 뭐 아마 이제 예비군들 지급용으로 예, 그런 맞습니다.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뭐 품목 자체는 이해하겠는데 그거라는 게 사실 요즘 사람들이 듣기에도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요구처럼 들리거든요. 그 당시 ADD 사람들도 상당히 기가 막힌 일이었을 것 같은데 이게 실제 어떻게 진행됐나요? 다들 그냥 말이 없었을 겁니다. 저 같아도 이걸 딱 보는 순간 큰일 났다. 연말이면 이제 연말정산해야 되는데 이분들한테 지금 이거 만들어 이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래 뭐 어떻게 뭐 만들어야지 해서 부랴부랴 만들었는데, 그래서 사업명도 번개 사업이었습니다. 제1차 긴급 병기 조달 사업이 원래 명칭이었는데 번개꿀에 이제 콩거 먹듯이 그렇지, 해서 그렇죠. 예. 딱 하고 사실 우리한테도 번개 사업이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기가 막힌 요구와 기가 막힌 조건에서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번개 사업을 지금 와갖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심지어 그 사업이 성공했기 때문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 사업 결과가 어떻게 됐었죠? 이 해당 항목들을 전부 다 납품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30일 안에 개발 자체는 성공한 거죠. 제작해서 네. 갖고 오는데 성공한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그때 내 인생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극찬을 해가지고 한시름 나왔죠. 아 설마 쏘겠어 했는데 갑자기 또 오원철 수석 비서관으로부터 또 명령이 하달되는 거예요. 쏠 거니까 기대하라고. 쏠 수 있게 만들어. 그러니까 네. 이제 만들었으니 당연히 쏴야겠죠. 그죠? 예, 그렇죠. 청천명령인 거죠. 네. 아, 쏜다는 말은 없었잖아요. 했는데 아무튼 쏠 거야라고 하니까 사격을 했는데
놀랍게도 3.5인치 바주카가 성공을 해요. 제일 걱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바주카 포탄이면 명중해갖고 탄이 폭발하잖아요. 네, 그렇죠. 고폭탄이니까. 예. 사실 잘못 날아갔으면은 제 손에서 터질 수도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그걸 쏘려고 했던 ADD 직원 병사가 처음에는 이거 못 쏘겠다고 불안하다고 해서 안 되니까 이제 직접 뺏어가지고 ADD 직원이 쐈다고 하는데 연구원이 직접. 예, 그죠. 초탄도 성공하고 차탄도 계속 성공을 해서 앞에 있는 전차를 불덩이로 만드니까 아 좋았죠. 예. 그 다음에는 뭐 대인지뢰하고 대전차지뢰 전부 다 성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총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총에서요. 예. 그러니까 그 같이 만들었던 뭐 우리 M1 게런드의 자동 버전, 예, 그렇죠. 뭐 M2 카빈, 기관총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 일단 기관총은 사격이 중지가 됐어요. 몇 발 쏘다가. 왜요? 그러니까 치수를 제대로 지키질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걸린 거죠? 예, 총이 잼이 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영원히 기능불능으로 나간 거고. 이런 M2 같은 경우는 열정을 만들었는데 대부분이 총열이 파손되거나 약실이 터지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못 쓰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저도 좀 신기하게 느껴지는 게 저희가 뭐 이미 있는 총들을 잘 복제해갖고 뭐 잘 깎아서 만든다라는 건 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무기는 강한 그 폭압을 견뎌야 되는 무기다 그렇죠. 보니까 소재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 당시 우리나라에서 이런 적절한 무기에 들어갈 소재를 만들 능력이 되었나요? 그것 때문에 이제 총이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총기 같은 경우는 일단 합금이잖아요. 그냥 일반 철로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뭐 단조도 이루어지고 그다음 철뿐만이 아니라 크롬도 들어가고 몰리브덴도 다 들어가는 합금인데 그 구상해 소장님도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그때 포항제 철도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그때 철을 구할 수 있는 거. 청계천을 도는 거예요, 일단. 네. 예, 청계천에 그 당시 미군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미군이 막 버리고 간 물자나 아니면 6.25 전쟁 당시 막 이렇게 폐철이 됐다가 이렇게 청계천 고물상으로 많이 불화가 됐거든요. 거기서 이제 다 두드려 보고 제일 괜찮은 거 이렇게 꺼내서 예, 거기서 이제 그 철을 잘라다가 만들었으니까 다 천차만별이었던 거예요. 이미 다 재련이 됐고 정형까지 돼서 가공까지 된 철인데 이걸 깎는 것도 문제였고 그때 뭐 비파괴 분석이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냥 집히는 대로 이제 만들다 보니까 편차가 나고 들쑥날쑥 했던 거죠. 그런데 총 같은 경우는 일단 총열 부분 자체는 굉장히 정밀 가공이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그렇고. 총열 안에 그 강선을 깎잖아요. 예, 사실 그렇죠. 그 일테면 쇠로 대롱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강선을 깎는 일이라 이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닌데 예. 그거를 또 어거지로라도 했었어야 됐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1차 번개 사업을 계기로 이제 소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포항제철이 생기게 된 거고요. 뭐 총이 실패하고 이러니까 일단 그럼 기본적인 원료, 그러니까 소재 자체도 공업을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중공업 육성 계획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원인도 어떻게 보면 1차 번개 사업의 결과물을 보고 나서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작은 총 하나만 보더라도 아 이게 금속을 만드는 능력이 그 나라의 뭐 국방력뿐만 아니라 사실 예. 모든 사업에 다 어떤 그 근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 이런 걸 통해 갖고 아 우리나라도 이제 적절한 어떤 철강 사업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해갖고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철강 신화, 네, 그렇죠. 그 이제 포항제철로 이어지는 철강 신화로도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실 지금까지 얘기 나온 것만 들어봐도 이 M2 카빈의 가치는 지금 너무나 잘 알 것 같아요.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카빈이 그 시험을 견뎌냈던 1971년 번개 사업의 산물이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뒤에 전시되어 있는 거는 이제 오리지널. 오리지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제 M2 카빈이고 이게 1971년 번개 사업으로 만들었던 국산 M2 카빈인 거죠. 그러니까 한번 내부를 좀 자세히 보면서 둘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얼마나 잘 만든 물건인지 한번 좀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주세요. 이건 무조건 다 받아야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시제품이 아니라 실제로 사격을 해본 예, 맞습니다. 총이라는 거잖아요.